책은 434페이지 들어가세요. 금융론으로 가겠습니다. 투자론 한 7, 80%는 다 보셨어요. 나머지는 간단한 거 드시는 거니까 차후에 봅니다. 6편으로 넘어갑니다. 금융론을 공부할 겁니다. 역시 적게는 5개, 많게는 한 7문제까지 묻습니다. 9문제까지 출제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 거니까요. 기본 표현부터 저도 정리합니다. 금융은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 융통한다라는 말이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운용 대상으로 해서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 공부하는 내용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금융입니다. 그럼 주택금융 중에서도 주택을 사고자 하는 소비금융이 대다수 문제. 그러니까 주택 관련 대출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금융입니다. 개발업자가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주식, 부동산 관련 채권, 또 ABS라는 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미리 보고 가면 ABS가 뭡니까? 자동차 브레이크가 아니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부가적으로 볼 것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담보 대출이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저당금융입니다. 저당금융, 즉 담보금융도 있다. 이 3가지 과정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담보금융은 용어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다수 시험은 이제 주택금융과 개발금융. 오늘 공부는 그래서 주택금융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다음 주 2교시까지 금융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부 양이 많습니다. 자, 기본 표현 보고 가겠습니다. 괄호 2번에 가시면 타이틀에 밑줄하고요. 부동산 금융 타이틀에 밑줄하고 우리 시험에 물어본 표현은 동그라미 1번 항목에 파란 글씨가 보입니다. 따라서란 부분이 나옵니까? 그 기역 니은 디귿 있죠? 따라서부터 볼게요. 부동산 금융이란 밑으로 갈게요. 부동산에 관한 금융으로서 기역 주택금융도 있고 개발금융도 있고 부동산을 수단으로 하는 담보금융, 저당금융 3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줄도 시험 지문이에요. 2번.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괄호 1번, 3번, 4번은 지금 읽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차후에 공부를 정리할 때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 표현 보셨고요. 435페이지 2절 가시면 주택금융이 나옵니다.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죠? 소비. 그러니까 주택을 소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주택금융은 대다수가 장기 저금리입니다. 그럼 장기라는 얘기는 뭡니까? 상환 기간을 길게 해준다는 얘기죠. 저금리 낮은 금리고요. 또 고정금리예요. 자, 이렇게 해줘야만 금리 위험 줄이고 이자 부담 줄이고 상환 부담 줄여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면 거래가 늘어날 수 있죠. 가격도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금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인 특수금융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을 이와 같이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 표현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가 하면 두 번째 줄에 주택소비금융은 대출 조건이 대부분 고정금리, 저금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일시금 목돈 대출해주고 분할 상환을 유도합니다. 원리금의 상환은 분할 상환을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리 변동 위험 줄여주고 상환 부담 줄여서 다음 줄에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뭐다? 정책적인 특수금융 별표가 하시고요. 성격을 정의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금융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맨 마지막 줄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주택금융은 주택경기 부양을 통해 전반적인 뭐 할 수 있다? 경기 조절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다.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좀 보고 갈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 용어들을 정의하려고 하는 건데 대출금리라고 되어 있죠. 뭐 파란 글씨 보시면 됩니다. 시험 질문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이자율이 낮아지면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거의 괄호를 묶으세요. 이자 상환 부담이 적어짐으로까지를 괄호를 묶으세요. 시험장에는 그 지문을 안 줘요. 자, 다시 갑니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대출 수요 뭐 한다? 증가하고 부동산 수요도 뭐 할 수 있다? 증가. 이건 기본 지문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용어 정리하신 거고 넘겨서요. 괄호 3번 대출 기간 갑니다. 역시 세 번째 줄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용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기의 상환 부담이 적지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매기의 상환 부담이 작아져. 이 표현을 또 가로를 묶으세요. 매기의 상환 부담이 작아져. 묶고 그럼 다시 읽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용자 기간이 길수록 대출 수요 뭐 한다? 증가하고 부동산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하더라는 얘기. 이건 기본으로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4번에 가시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돼 있죠. 따로 안 볼 건데 이미 용어 정의했습니다. 지난주에. 매기 갚을 금액이죠. 그렇습니까? 갚을 금액을 원리금, 월부금 혹은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 투자론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인 거니까 가격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 괄호 5번부터가 이제 시험 준비할 사항입니다. 괄호 5번에 별표 가시고요. 동그라미 1번이 뭐가 나옵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LTV부터 공부를 합니다. 한글로 먼저 쓰고 갈게요. 자,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시험장에서는 융자 비율 혹은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전부 동의어입니다. 영문으로는 loan to value라고 되어 있죠. 스펠링 필요하지 않고요. 시험장 가면 써줍니다. 이렇게 LTV라고 써주는 거니까 이 말을 써주고 LTV 주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value는 부동산 가치입니다. loan은 뭐죠? 융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는 이제 영어는 반대로 해야 돼요.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융자 비율이니까요. 알고자 하는 값 우리가 분수로 쓰면 분자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융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자, 분자에다가 융자금을 쓰면 되고요. 분모에는 뭘 기록하면 다 부동산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읽는 방법은 읽어봤습니다. 이거 분모를 뭐뭐에 대안했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 담보가치 한도 내로 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이라 했으니까 가령이 이게 50%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가 6억이면 6억 30 얼마까지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 기본 표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집값의 얼마까지 50%니까 6억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다시 바꿔서 대출 한도는 3억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걸 정해요. 금융당국이 국가나 은행기관이요. 그러면 융자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을 하면 해봅시다. 66, 36 융자 가능 금액은 3억 6천 늘어났죠. 그렇습니까? 대부 비율을 높여주면 대출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나죠. 대출 수요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다른 각도로 볼게요. 이걸 상향 조정하면 대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금융기관이 원금 회수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융자액이 많이 나갔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용어 정의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차입자가 하는 겁니다.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거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구 위험이다? 대출기관의 위험입니다. 높은 대부 비율은 채무 비율을 높게 만들죠. 따라서 대출 금리도 뭐 하더라? 높아지. 이렇게 묻는 거. 이건 기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로 물어보는 거니까 상향 조정해주면 대출 수요 뭐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주로 수요 공부에 물어보는 거고요. 상향 조정하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진다. 그럼 대출 금리는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표현 보겠습니다. 회색 박스 수식은 별표 가세요. 시험에 단골이면 어쨌든 간에
거기다 써보겠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60% 한번 써보세요. 50% 죄송합니다. 50% 써보고요. 부동산 가치 6억 분모에다가 그럼 6억 얼마?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즉 시장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입했다면 LTV 몇 프로다? 60%다. 말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 가지고 3억까지 받았으니까 몇 프로다? 60%다. 다시 말해 LTV가 60%이면 5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얼마까지?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기역 니은은 묶어서 배울표. 자, 다른 게 일정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나죠. 그럼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남으로 괄호로 묶으세요. 또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남으로를 괄호로 묶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그 질문은 안 나옵니다. 바로 물어요.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수요 뭐한다? 그럼 부동산 수요도 역시 증가한다. 니은 이제 다른 게 일정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기관의 채무 불이행이 커지죠. 또 괄호로 묶으세요. 대출 기관부터 위험이 커짐으로까지를. 괄호로 묶으신 이유는 시험장에 그 질문 안 줍니다.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렇게 묻기 때문에 지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동그라미 2번 총부채 상환비율 같이 묻습니다. 이제 걔도 시험에 묻는 표현인 거니까.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또 한글로 쓰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할 이유는 없고요. 최근에 시험에는 이것을 차주 상환 능력이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TI라고 있습니다. 대비 투 인컴이라고 되어 있죠. 스펠링 안 중요하니까 인컴은 차입자의 소득, 데빗이 빚이죠. 그러니까 이 빚에 대해서 해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소득에 대한 무슨 비율? 부채의 비율. 자, 그대로 가져가서요. 그러면 시험장에 또 써주니까 이게 DTI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분모는 차입자의 연소득. 이 부채라는 게 해마다 갚을 무엇이다? 원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DTI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주택담보대출에 DTI 이게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요. 차입자는 뭘 보겠다는 얘기예요? 소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우리 주택시장에 DTI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당시에 주택시장이 너무 뜨거워서요. 너나 나나 모두 집을 한번 사보자. 자금 쏘글림 현상이다. 거품 현상 때문에 좀 불안해서요. 아무나 대출 못 받습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거나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DTI입니다. 차입자에 뭘 보겠다? 소득까지 보고 융자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비율이 있으니까 가령 50%라고 하면 차입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이면 1년 동안 빚으로 갚을 원리금은 얼마까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대출을 받아서 1년 동안 5천만 원까지의 원금이자를 갚아가고 있다면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LTV와 DTI가요. 대출을 뭐 하는 수단이라고요? 규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차입자에 뭘 보겠다? 상환 능력, 소득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이걸 적용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도 100조여도 담보만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소득 상환 능력이 안 되면 융자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도입, 적용한 건 규제를 뭐 하는 것이고 강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도입한 상태에서 이제 근데 작년에 우리 정부는 LTV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DTI 60% 상향 조정해서 단일화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주택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빚 많이 내서 집을 한번 사보세요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시킨 겁니다. 사실은 취지는 뭐였습니다만 규제하는 수단입니다만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높여주면 융자 가능 금액이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19회 이후로 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 빼고 다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계산 문제가 한 7, 80% 되는 거니까요. 두 가지 묶어서 융자 가능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봐서요. 적은 한도입니다.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리 보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자, 요거 60% 높여볼게요. 높이면 1억이 얼마까지? 그 의미가 뭡니까? 자, 따져볼게요. 자, 이 원리금은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구했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기억합니까? 저당상수 한번 들어봤죠? 그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구하더라? 저당 상수한다. 그럼 시험에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저당상수 값을 0.1이라고 준다고 하면 융자액이 얼마입니까? 암산 한번 해봅시다. 5억에 10%면 5천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융자 가능 금액이 얼마인데? 5억인데 이것만 볼게요. 이제 무시하고 그러면 자 소득이 1억에 이제 60% 올렸어요. 그럼 얼마까지? 이게 6천만 원. 융자 가능 금액 얼마까지? 6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적용한 상태에서 그것에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 비율을 높여주면 융자액은 다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지문을 물어볼 때는 잘 보셔야 돼. TTI가 도입 적용된 것은 규제가 뭐가 된 건데? 강화된 건데 적용한 상태에서 비율을 높여주면 융자액이 뭐하더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칠판으로 보게요. LTV는 얼마까지만 가능했어요? 3억까지. TTI를 봤더니 혹여라 또 이렇게 6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로 융자 가능 금액 얼마? 3억까지라는 얘기.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고요. 두 개 적용 적은 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6억이라고 하면 돼, 안 돼? 둘 중에 무슨 한도로? 적은 한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TV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게 최대로 가는 금액 물어봐서 얼마다? 3억까지밖에 안 되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둘 다 적용해서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그대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안 받고 나오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앞으로의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수식은 기본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고요? 융자금의 비율,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인데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저당상수. 뭘 구하라고 한다?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확인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보충 보시게 되면 보조단에요. 2014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 몇 프로? 70%, 총부채 상환비율 60%를 어떻게 했어요? 상향 조정 단일화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을 묻든 안 묻든 간에. 왼쪽 가서 동그라미 2번 DTI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해서 원리금의 상환액의 비율이 얼마나 된지를 체크를 해서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뭐다? 규제 수단인데 또 뭐라고 쓴다? 차주 상환 능력이라는 표현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DTI 박스가 나와 있는데 산출방 1, 2가 돼 있죠. 그럼 외우실 건 아니고 그건 금융위원회의 규정상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 다음 박스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돼 있죠. 자, 끝내지 말고 그러면 원리금 이퀄해서 요거 쓰겠습니다.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 분자에다가요. 원리금 이퀄을 쓰시고 분자값에다 수식이 공식에다가 공식에 분자값 원리금 이퀄하고 원리금 융자금 곱하기 뭐한다? 저당 상수한다. 쓰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뭘 구하라고 한다? 융자금을 구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값은 주고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내려가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니은 한번 볼게요. DTI가 40%이면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에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즉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시 빚으로 갚을 원리금이 소득의 40%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내려가서 맨 밑에 담보인정비율과 DTI를 적용해서 중간에 집어넣으세요.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그 말을 쓰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적용해서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 다 충족해서 적은 한도로 융자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 문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넘겨서 계산 문제 연습하겠습니다. 별표 갑니다. 사실은 이게 예제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최대로 대출 가능이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일단 LTV 몇 프로 돼 있어요? 써볼게. 60%. 자, 60%를 했으니까 부동산 가치가 나와 있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치 담보 평가 가격이 5억 돼 있죠. 그럼 5, 6, 30. 융자 가능이 얼마? 3억. LTV면 3억인데 DTI가 있죠. 확인합시다. 그럼 DTI 몇 프로? 40%. 써볼게요. 소득이 얼마? 6천만 원. 그럼 6, 4, 24. 1년 동안 빚으로 갚을 원리금은 2,4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랬죠. 근데 자, 가만히 문제를 봤더니 네 번째 점. 기존 사업자금 대출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연간 얼마를 상환? 그게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2,400이 뭡니까? 해마다 갚을 원리금 2,400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기존의 대출이 얼마가 있다고요? 1,200. 그게 융자금이 아니 뭐다? 갚을 원리금. 그럼 원리금 1,200을 빼면 되죠. 빼면 얼마가 됐어요? 1,200이 뭐예요? 원리금이죠. 그럼 원리금은 이퀄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본다? 저당 상수하더라. 배당 상수가 얼마 돼 있어요? 0.1 줬죠. 그럼 이제 이 융자 금액을 구하라는 0.12. 예. 이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암산이 되면 얼마? 1억. 다시 그러니까 융자금은 어떻게 구해요? 원리금 1,200만 원 나누기 0.12. 그러니까 융자 가능 금액은 얼마다? 1억이다. 그래서 최대로 가능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드린 대로 하세요. 엉뚱한 편법 쓰지 말고. 계산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대로 해야 응용 문제를 푸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그 편법, 밖에 쓰는 말로 야매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을 정의를 하는 거니까 LTV는 얼마였어? 3억이었죠. 근데 이게 DTI가 최대로 얼마? 최대로 가는 건 얼마다? 1억밖에 안 되더라면 설마 그러면 얘를 구해봤더니 이게 4억이라고 해도 얼마까지만? 3억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주 복잡한 과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이니까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해야 되는 건데 기존 대출 때문에 갚을 원리금이 얼마가 있어요? 1,200이 있죠. 그럼 그걸 때려낸 게 1,200이 된 것이고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했죠. 그렇습니까? 그럼 융자금은 요금 나누기 0.12 해서 융자 가능이 얼마다? 1억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 DTI가 적용이 잘 보세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융자 가능이 얼마였는데 3억인 건데 그게 40%가 적용되는 순간 융자액이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너무 뜨거워서 도입을 했던 것이 MB정부, 지금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부 다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적용도 하지 않고 혹은 풀어주고 있다 해서 이걸 높여서 용자 많이 봐 집을 한번 사봐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한간에는 가계부채가 1,200조? 예.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럼 이 사실만 보면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만 보면.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경기를 판단할 때는 하나 변수가 다 결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다. 그러니까 영화 보셨어요? 빅쇼트 보셨나요?
한 보시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그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자 부담 늘어나죠. 그럼 상환 부담이 어떻게 돼요? 그럼 금융기관 부실해지죠? 부실해지면 집 팔으세요. 집값 경매처분합니다. 집값 떨어지죠. 그게 위로 온 건데 그럼 우리는 그 정도 위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언급은 합니다만 가계대출의 이 주택금융의 담보대출이 이전에는 한 80%가 변동금리 소리가요. 변동금리 나머지 20%는 뭐라는 얘기예요? 고정금리였는데 작년에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 안심전환 적격대출이라고. 예, 이게 전부 다 바로 바꿔타요. 고정으로. 그래서 비중이 많이 바뀝니다. 이 변동금리가 한 66%밖에 안 됩니다. 고정은 33%다. 대다수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런 사실을 다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이 금액만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 곧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겁니까? 온통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말이야 아무거나 한참 지나면 알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경제 변수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합적이라는 건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뭐 그 위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겁을 내야 할 필요는 없다. 책임은 절대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건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계산 문제로 묻기도 하는 거니까 한 문제 반드시 묻는다고 좀 대비를 앞으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문제 조건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어서 최대로 융자 가능 금액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전보다 융자 가능 금액이 얼마나 더 느는지 물어보기도 하는 거니까 두 가지는 앞으로 공부를 해갈 사항이다라고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438페이지 내려가서 이제 3절로 갑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공부할 게 이제 대출금리, 고정금리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고정금리라는 표현 그대로 약정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대표적으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이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요. 모기지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장기주택 대출 상품인데 상품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짜리가 있습니다. 고정 변동이 고정금리. 그럼 가령 10% 10년짜리 대출 이자율이 연 4%라고 하면 요거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부터 할 거냐면 고정금리의 대출금리 결정오염부터 정리합니다. 4%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시게 되면 괄호 1번 타이틀이 밑줄 아세요?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의 결정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한 건 일종의 뭐다?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럼 투자가 되기 위해서 적정한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죠. 적정한 수익의 보장 개념을 투자론 시간에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 대출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무위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대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위험은 없는 거죠. 근데 위험이 존재하죠. 위험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필요하다. 대출을 안 했다고 하면 자,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다 보니까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박스에 보시게 되면 피셔 방정식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금융기관의 요구 수익률을 이제 명목금리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명목금리다.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의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대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었죠. 시간에 대한 보상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 이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바꾼 거니까 대출자의 대출금리를 뭐라고 읽고 명목금리라고 하고 무위험률은 뭐라고 쓰고요? 실질금리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임 이걸 지문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년짜리가 4% 이자율이라면 요거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럼 이유가 있다. 자, 실질 금리는 예를 들면 국채입니다.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2%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국채 금리는 변할 수 있죠. 변하더라도 명목 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고정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관련 위험 대가 예를 들면 1%, 기대 인플레 1% 이렇게 반영을 해서 4%가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산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묻고 있는 거니까 대출자의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의 위험에 대한 대가 또 무엇으로 기대 인플레로 구성이 되더라. 그럼 봅시다. 기본 지문에 이제 기대 인플레 몇 프로 잡았어요? 1%. 그럼 대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2% 더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을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본 지문이에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더 달라 할 수 없죠.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죠. 대출자가 누구예요? 대출기관이에요. 그럼 차입자 더 내야 할 필요 없죠. 상대적으로 뭐 하더라? 유리하더라.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고정금리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기관은 불리해지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뭐 하더라? 유리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 이제 정리를 하고 갈 것은 이 대출 관련 위험의 정의들을 좀 보고 갈 필요 있겠습니다. 책이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서요. 파란 글씨면 읽어야 됩니다. 고정금리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인플레가 반영된 무엇이다? 명목금리다.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읽으면 인플레가 반영된 게 명목금리죠. 그 명목과 실질을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뭐부터 나와야 돼? 명목금리는 이퀄 실질 금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돼 있죠. 뒤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초기자리 더 높다. 그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자, 바꿀 수 없다 그랬죠. 대출 관련 위험을 여기다 사전에 반영하다 보니까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건 단골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죠. 다른 조건 일정할 때 헷갈리시면 이 고자가 높을 고자는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높을 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변동보다 초기 금리는 고정이 더 높다. 상황에 따라 금리를 바꿀 수 없죠. 대출 관련 위험 프림이 미리 반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4번 갑니다. 그래서 4번에 가시게 되면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이후 금융기관이 위험 요인을 대출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해요? 사전에 동그라미 치고 사전에 명목금리에 반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이 이제 타이틀의 밑줄 이제 용어도 정리하러 갑니다. 대출 관련 위험입니다. 지금 위험은 누구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출 기관 위험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채무 불이행이 나옵니다. 자, 앞에 이미 용어 정리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는 거고? 차입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금융기관 위험입니다. 그럼 원인이 있다. 소득이 감소되거나 대출 이후에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원금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더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게요. 그러면 바꿔서 볼게요. 소득이 높아지고 가치가 상승하면 채무 불이행이 뭐 한다? 차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괜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용어정리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채무 불이행의 위험의 원인은 뭐다? 소득과 뭐다? 가치다. 그러니까 볼게요. 자, 50%짜리 얼마 융자했어요? 3억이었죠. 이후에 혹여라도 집값이 3억으로 폭락을 해버리면 3 요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대출의 집값이 하락해서 대부 비율이 상승한 건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융자 얼마였는데? 3억.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이거 경매 처분인데 3억 해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갈 건 집값이 떨어지면 대부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커진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더라 얘기입니다. 자, 표현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기억은 여러분이 읽고요. 니은, 사입자의 소득이 감소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른 위험이다. 끊고 대출 이후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대부 비율이 상승할 때 대출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한다.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뭐 하더라? 작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나머지 차후에 볼 거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쓰고 있고요? 금리 변동 위험이다. 자,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죠.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있다 없다. 잊지 마세요. 학계론 전 분야에서 이자율 변동 위험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 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분만큼 4%에 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위험을 금리 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그럼 대출 기관은 이 금리 변동 위험에 아주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뭐라고요?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이 고정의 비중이 커져버린 거야.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정 비중이 커져가지고요. 변동금리 비중이 크면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고정 비중이 크다 보니까 큰 수익이 안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이 지금 시험 준비 기간인데요. 좀 팁을 말씀드리면 아까 어디 갔죠? 모기지론 어디 가버렸지? 비주anga 써놨는데 어디 가버렸네? 예, 어디 가버렸네? 한번 여기 있네. 예, 죄송합니다. 자, 예, 여기 아니 요거 얘기하려래. 이거 얘기하려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중이 지금 그 고정 비중이 66%라 했잖아요. 그럼 5년 뒤에는 바뀌어요. 5년 이후에는 5년까지가 고정 금리고 이후로는 변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멀리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초는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고정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리스크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5년 뒤는 조심을 갈 필요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그러니까 2020년이 되겠네요. 2020년.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당시 가면 다 잊어버리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고요. 경기도 좋아지면 언제 분위기 나빴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멀리 좀 보시면 이 고정 비중이 다 바뀌는 거니까 5년 뒤에는 안심 대출 받은 거 있죠. 안심 적격 대출 받은 거 있죠. 이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가면 5년 뒤부터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미리 체크해서 항상 메모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리스크 요인이 크지는 않아 보였다는 얘기예요. 개인적 견해이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나중에 5년 뒤에 바뀝니다. 바뀌는 거니 그때는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장 금리 상승기 때 더 달라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한다? 금리 변동 위험. 대출 기관은 금리 변동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럼 봅시다. 차입자가 고정금리 이용해도 금리 변동 위험 있다 없다? 있다. 금리 변동 위험 근본적으로 치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입자가 고정을 여겼는데요.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땅을 치고 통고 갈 일 아닙니까? 변동을 이용했으면 이자 부담이 적어졌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또 고정 쓰면 더 이상 금리 안 내려갑니다. 이용은 또 금리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자가 고정을 써도 금리 변동 위험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하다? 적다.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에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하고 갑니다. 동그라미 기억을 해서 고정금리 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이후 금리가 어떤 경우? 상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이자율에 반영할 수 없는 위험을 금리 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고 한다. 니은, 즉 고정금리 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뭐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 공감합니까? 이거 못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대출일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 그렇다면 장기 대출일수록 금리도 더 높게 적용이 되더라. 물어봅시다. 자, 10년짜리가 4%랍니다. 30년은 4% 이상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금방 얘기했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 위험이 크니까 높은 이자율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조기 상환 위험이 나옵니다. 조기 상환은 대출 만기 전에 미리 갚는 거죠. 조기 상환은 누가 하는 거고? 차입자.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 기관의 위험입니다. 그러면 자 조기 상환하는 기관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차입자가 목돈이 생기면 조기 상환할 수 있죠. 그럼 시험에 좀 그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정금리니까 대출 이후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잘 들어보세요.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른 기관의 금리도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새롭게 싸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4%를 갚을 요인이 되죠.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금리 하락기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미리 갚았는데 왜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이자가 날아가 버렸죠.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쓰고 조기 상환에 대비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은 작년 문제는 이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이 조건을 안 줘서요. 문제가 하자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개론은요. 이 신청해도 절대 잘 안 받아줘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나면 하나 두 개 부족하신 분들이 이 신청할 거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해드려도 이거 된다라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뭐 이게 논리적 타당성 가지고 받아주고 안 받아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안 받아줘. 안 나오면 다 많이 받아줘요. 이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1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21회 시험에는 시험 결과로는 좀 쉬웠는데요. 근데 끌어놓고 봤더니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뭐라 그러냐면 세 문제나 정답 없음 모두 정답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론을요. 그러니까 제가 합격한 거예요. 차라리 시험이 넓게 나온 게 낫습니다.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안 봐도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목매실 필요 없고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거 해봤자 국가하고 못 이겨요. 국가하고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돈만 엄청 들어가는 거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지문이긴 합니다만 안 받아준 겁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새롭게 대출받아 기존 대출 갚을 요인이 된다고 뭐라고 한다?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갑니다. 3번. 두 번째 줄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하는 거죠. 조기 상환이면 누가 한다? 대출기관의 위험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고정금리 차입자는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뭐하면 하락. 핵심이 거기 있어요. 별표 가고요.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서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미리 갚았기 때문에 맨 밑에 일종의 페널티 성격의 조기 상환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과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요. 네 번째 갑니다. 유동성 위험으로 갑니다. 자, 일단 유동성 위험은 처음 듣는 표현인 거니까요. 일단 가볍게 쓰면 금융기관에 돈이 부족한 위험이에요.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은행은 자금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금을 조달해서 이 조달한 자금을 운용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은행은 예금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로 운용하죠. 이 말은 공감하시겠어요? 예금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로 뭐 하더라? 운용한다. 그러니까 예금의 만기 길어봤자 맥시멈 몇 년? 길어야 5년이에요. 대출은 10년 이상이죠. 30년까지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자, 이 돈 끌어와서 장기 대출을 하다 보니까 예금 만기 때 원금 회수가 제대로 돼야 안 돼?
회수 기간이 길죠. 그럼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만기 때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풀었으면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를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다.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돈이 부족하다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다. 그럼 다시 만기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 상품이 유동성 위험이 더 크죠. 같은 1억을 대출했다 하더라도 원금 회수가 더 늦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만기가 길수록 어떤 위험이 더 크다? 유동성 위험이 더 크다.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다면 유동성 위험은 줄일 수가 있다. 말 되죠? 물어볼게요. 자, 단기 대출보다 장기 대출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크다. 근거 없는 얘기.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풀고 있으면 엉뚱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물을게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채무 불이행이 더 크다. 이것도 엉터리 지문이에요. 그건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쓰는 생활용어가 달라요. 이게 근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소득이 감소되거나 가치가 하락한 위험을 뭐라고 했어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채무 불이행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이용을 하면 금리 변동 위험이 적지요. 변동을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지 변동금리 대출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도요. 시험에 그게 근거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안 낸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괜히 정리하신 게 아닙니다. 장기 대출일수록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죠.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길을수록 유동성 위험과 어떤 위험이 크다?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 갑니다. 기억 지문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이고 니은 볼게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끊고 장기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불일치 문제로 다시 두 줄 내려가서요.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끝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 행정적이라고 되어 있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에 따른 위험을 법적 혹은 뭐라고 한다? 행정적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들으셨는데요. 자, 채무 불이행 위험, 두 번째 뭐다? 금리 변동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유동성 위험, 또 법적. 이건 누구 위험? 고정금리 대출기관의 위험, 차입자 위험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류를 외우는 건 의미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 시험이 이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쉬워요. 근데 딸랑 한 줄 이렇게 빼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헷갈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하시고 이런 위험 등을 위험 프리미엄에 미리 반영하다 보니까 초기 금리는 고정이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위험 등을 미리 반영을 하겠다는 말이니까 초기 금리는 고정이 더 높다고 적용드리는 겁니다. 이번 달은 제가 위험 정의만 합니다만 다음 달에 가면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보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다. 그게 의미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시험에는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차입자가 변동을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공부했는데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원금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걸 반대로 물어서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고 담보 가치가 상승하면 채무 불이행은 뭐한다? 차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정리하러 갑니다. 특징으로 갑니다. 이제 바로 3번 특징 정리하고 갈게요. 1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 특징은 별표 가세요. 바꿨으면 기대의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을 경우 더 달라 할 수 없죠. 그럼 대출기관은 뭐 해지고
불리해진다. 끊고 차입자는 추가적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뭐 하더라? 유리해진다. 즉, 자, 대출기관은 상대적으로 뭐이고 손해이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해도 금리 변동이 있습니다. 단지 변동보다 금리 변동이 뭐할 뿐이다? 적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번 정리하면 고정금리 대출은 차입자, 대출자 모두 금리 변동 노출되어 있고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염이 더 크더라.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누구 물었어요? 차입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금리 변동임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 말 됩니까? 그건 기본 지문이 된 것이고요. 자, 4번. 만기가 길수록, 즉 장기 대출일수록 대출기관의 동그라미 칩니다. 금리 변동 위험과 어떤 위험이 커진다? 유동성 위험이 커지더라. 그래서 10년인 것보다 30년 상품이 대출이자율은 더 높게 적용이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자주 물었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 가겠습니다.